오빠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 친구들 온다고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에게 쫓겨난 순자 씨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비명처럼 들리는 그런 날이었죠. 낡은 빌라의 거실, 시계 바늘은 어느덧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눅눅한 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숨막히는 건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눈초리였습니다. 미영은 코를 찡그리며 허공에 방향제를 마구 뿌려대고 있었어요. 치익, 치익.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가 퍼져나갔지만 미영의 표정은 조금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우, 진짜.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 친구들 온다고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파 구석에 죄인처럼 쪼그려 앉아 있던 순자는 깜짝 놀라 쥐고 있던 콩나물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순자의 옷은 색이 바래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몸빼 바지였고 러닝 셔츠 위에는 보풀이 잔뜩인 가디건 하나가 걸쳐져 있었죠. 누가 봐도 고생만 하다 늙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주섬주섬 콩나물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어딜 가니? 친구들 오면 방에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을게. 나오지 말라고 하면 화장실도 안 가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 그건 그저 듣기 싫은 핑계로만 들렸나 봅니다. 미영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순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방에 계셔도 냄새가 새어나온다니까요. 어머니 오시며 이불이며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제 친구들이 강남에서 온 애들이에요. 이런 냄새 맡으면 기겁을 한다고요. 제 체면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냄새라니요. 순자는 매일같이 몸을 씻고 빨래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스며든 냄새는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느리가 맡고 있는 건 냄새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들 민호가 고개만 삐죽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고도 못 본 척 아내 미영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여보, 밖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엄마 갈 데도 없잖아. 민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지만 미영이 눈을 부라리자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빠져.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와서 넓은 아파트 살았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친구들 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콩나물이나 다듬고 있는 꼴 보여주라고? 나 무시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미영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민호는 다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컹. 문 닫히는 소리가 순자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어미를 모른 척하는 꼴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내가 나가주마. 순자는 속으로 쓴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던 순자의 짐가방을 들어 현관문 밖으로 휙 던져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딱 2시간이면 돼요. 친구들 가고 나면 들어오세요. 찜질방 가시라고 지난번에 10,000원 드렸잖아요. 그거 쓰세요. 순자는 맨발로 현관을 나서며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낡은 슬리퍼 사이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선 무언가 깊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애미야, 정말 이래야겠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늙은 시어미를 기어이 쫓아내야 속이 시원하겠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흥분한 미영의 귀에는 그저 노인네의 잔소리로만 들렸을 겁니다. 아, 진짜 말이 많으시네. 빨리 다녀오시라니까요.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곧이어 띠리릭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자와 가족의 연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미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 봉투를 내다버린 것처럼 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고 순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고 있었죠. 이 늙은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없는 척, 가진 것 없는 척 연기하며 살아온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돈 보고 효도하는 게 싫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위하는지 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요. 비 오는 날 문전박대라니요. 순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짐가방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버리기 아까워 입다 준 헌 옷가지들만 들어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빈손으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 현관을 나서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순자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게 뒤섞였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기대를 할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마지막 테스트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확실하게 말이죠.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앙다문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저 문이 다시 열릴 때는 며느리가 웃으며 나를 반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대신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순자는 빗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순자의 뒷모습은 빗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찜질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잠시 묻어두었던 그녀의 진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마치 이제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말이죠. 미영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냄새나는 노인네가 사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빌라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아니 강남의 빌딩 숲을 호령하는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빗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마자 빗줄기는 마치 채찍처럼 순자의 온몸을 후려쳤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먹구름 때문에
사방은 벌써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죠. 낡은 슬리퍼는 이미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빗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던진 모진 말들이 빗소리에 섞여 웅웅거렸지만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그 소리들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걷는 순자의 눈앞에 어둠을 뚫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낡은 빌라촌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매끈한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는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충직한 개처럼 순자의 발치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빗물 웅덩이를 지나갔지만 물 한 방울 튀지 않을 만큼 정숙한 움직임이었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다급히 우산을 펴들고 내렸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순자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왜 이런 꼴을 하고 나오셨어요? 김 기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우산을 순자 머리 위로 씌우며 젖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펴고 며느리 앞에서 지었던 비굴한 표정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PJ홀딩스의 박순자 회장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기사, 늦었어. 내가 30분 전에 오라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위험이 서려 있었죠. 김 기사는 송구스러운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빗길이라 차가 좀 밀렸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회장님. 감기 드시겠습니다. 김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가죽 냄새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낡은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차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시트에 몸을 기대자 지난 3년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순자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실감했습니다. 김 기사가 건네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으며 순자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자신이 방금 쫓겨난 그 낡은 빌라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고생시키기 싫어 몰래 사주었던 집,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을 저 집. 순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김 기사, 지금 바로 최 변호사한테 전화해. 예, 지금 바로 말씀입니까? 주말인데. 상관없어. 지금 당장 연결해. 순자의 단호한 명령에 김 기사는 서둘러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주말에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수화기 넘어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빌라 쪽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 자네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 있지? 그 아파트 증여 계약서랑 내 유언장 말이야. 네,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파기해. 그리고 내일 날 박는 대로 명도 소송 진행해. 그 빌라 당장 비우라고 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드님과 며느님 댁 아닙니까? 쫓겨나면 당장 갈 곳도 없을 텐데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요? 방금 전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찜질방이라도 가겠지. 내가 겪은 거 똑같이 겪게 해줄 거야. 아니, 더 혹독하게 알려줄 거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회사 쪽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진행해. 내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제 어미 무시하는 놈은 필요 없어. 지방 물류 창고 자리 하나 비워두라고 해. 전화를 끊은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지만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도 느껴졌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빗물이 튀는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시어머니 박순자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회장 박순자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가자, 집으로. 순자의 짧은 한마디에 검은 세단은 빗속을 뚫고 강남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에 남겨진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창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그들의 불행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빗속으로 내쫓은 빌라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평온하다 못해 축제 분위기였죠. 미영은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 껍질들을 청소기로 밀어버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가 마치 승전가처럼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퀴퀴한 노인 냄새가 날까봐 비싼 수입 방향제를 집안 곳곳에 과할 정도로 뿌려대는 미영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저녁 6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미영에게는 그저 분위기 좋은 배경음악일 뿐이었죠.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할 와인과 고급 치즈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알록달록한 마카롱과 과일들이 예쁘게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감히 꿈도 못 꿀 사치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미영은 강아지처럼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친구들이 들이닥치자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와, 미영아. 집 정말 좋다. 인테리어 새로 한 거야?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친구의 칭찬에 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별거 아냐. 그동안 집안에 짐이 좀 많았는데 오늘 싹 정리했거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니? 미영은 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채고는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시어머니는 오늘도 방에 계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자 미영은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하도 답답해하시길래 내가 용돈 좀 쥐어드려서 친척 집으로 보냈어.
비 오는 날은 찜질방이 최고라면서 좋아하시더라니까. 아마 며칠은 거기 계실 거야. 미영의 뻔뻔한 거짓말에 친구들은 감탄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이런 효부도 없다는 칭찬이 쏟아졌죠. 미영은 그 칭찬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까 빗속에서 처량하게 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잠시 떠올랐지만 곧바로 와인 한 모금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는 생각이 미영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아들 민호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비겁함을 비웃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어머니를 옹호할 용기는 없었죠.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찜질방에 잘 가셨을까? 이 비를 뚫고 어디로 가셨을까? 잠시 걱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민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분이었고 어디서든 잘 견디실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니, 위로라기보다는 합리화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는 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미영과 친구들의 수다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돈과 쇼핑으로 흘러갔습니다. 미영아, 너 시어머니 방 비었으면 거기 드레스룸으로 바꾸는 거 어때? 이번에 나온 명품 장식장 들여놓으면 딱이겠더라. 친구의 제안에 미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정말? 나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 낡은 이불이며 괴짝들 싹 다 버리고 화이트 톤으로 꾸미면 정말 예쁘겠지? 내일 당장 가구점에 전화해 봐야겠다. 미영은 이미 머릿속으로 시어머니의 방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위해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모아두었던 공간이었지만 미영에게는 그저 없애버려야 할 구석진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미영은 취기에 올라 시어머니의 낡은 옷들을 흉내내며 친구들을 웃겼고 거실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책감보다는 눈앞의 자유가 달콤하기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영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 평온한 집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말입니다. 자신이 쫓아낸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이 딛고 선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미영은 친구들을 배웅하고 침대에 누워 행복한 꿈에 젖어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옷을 사고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고민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이미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제 정확히 12시간 뒤에 닥칠 파멸을 향해 무심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배경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미영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심판의 예고탄이었습니다. 간밤에 요란했던 빗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8시를 가리킬 무렵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무척이나 눈부셨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햇살은 이 집에 들이닥칠 폭풍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비웃던 미영은 헝클어진 머리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입안은 깔깔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마음만큼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거추장스러운 노인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숙취보다 컸던 것이죠. 미영이 기지개를 켜며 주방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마치 집이 무너질 듯한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여보 나가봐요. 미영의 짜증 섞인 외침에 민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 역시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는 귀찮은 듯 투덜거리며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문을 여는 순간 민호의 발치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현관문 정중앙에 붙어 있던 붉은색 종이였습니다. 강렬한 빨간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부동산 명도 소속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민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집어든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분명히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발신인이 법무법인이고 소유주인 PJ 홀딩스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즉시 퇴거를 명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니요. 그때 미영이 거실로 나오다 남편의 손에 들린 붉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PJ 홀딩스? 여기가 왜 그 사람들 집이야? 이거 사기 아냐?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차가운 기계 음성이 섞인 상담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미영 고객님 되십니까? PJ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신용 한도가 전액 정지되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카드가 사용 중지 처리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연체한 것도 없는데 왜요? 미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방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력과 수도가 차단될 예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죠. 미영은 다리가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어머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쫓아낸 어머니라면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절망적인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없는 번호라니요. 평생을 자신 곁에 있던 어머니의 번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더 도착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공지였습니다. 본사 발령 사항 전달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전남 광양 물류창고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거주 중인 사택은 금일 내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사택이라니요. 민호는 한 번도 이 집을 사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준 집인 줄로만 알았던 이곳이 사실은 회사 소유의 집이었고 자신은 그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회사가 PJ 홀딩스의 계열사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과 10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비웃으며 와인을 마셨는데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것입니다. 미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이거 꿈이지? 여보, 말 좀 해봐. 당신 어머니 어디 갔어? 그 노인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미영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사라진 시어머니 탓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는 어제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그 서늘한 눈빛 말입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머니를 먼저 버린 대가를 받는 걸까요? 민호는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일제히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가 차단된 것입니다. 어두컴컴해진 거실에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0분. 퇴거 명령서에 적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장은 현관문에 붙어 피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안락했던 삶은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탕물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복수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들의 오만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울부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옥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집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정호의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마자 멈춰버린 에어컨 대신 눅눅한 습기가 다시 집안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미영은 땀범벅이 된 채로 바닥에 흩어진 명품 가방들을 챙기려다 말고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키를 쥐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붙은 붉은 퇴거 명령서는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쫓기듯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하기 짝이 없었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호는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습니다.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가 앞 유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앞날처럼 시야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빨리 좀 가봐. PJ 홀딩스인지 뭔지 거기 가면 사장 있을 거 아냐? 가서 빌든가 따지든가 해야 할 거 아냐? 미영이 옆 좌석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고상한 척하던 그녀였지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 앞에서는 본색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너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준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빗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자꾸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를 떨치려 애썼습니다. PJ 홀딩스, 박순자. 어머니의 성함과 회사의 이니셜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 대단한 회사의 회장님일 리가 없지. 그저 성이 같고 이니셜이 겹치는 우연일 뿐이야. 민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나를 공부시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짓무르고
비린내가 몸에 배도록 고생만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수천억 자산가라니요. 민호는 자신의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치부하며 다시 한번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여전히 차가운 기계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번호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머니가 작정하고 자신들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어떡하나. 어제 빗속에서 어머니를 쫓아낼 때 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내의 짜증이 무서워 어머니의 눈물을 모른 척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이제야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강남 한복판, 구름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PJ 홀딩스 본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번쩍이는 유리 건물은 압도적인 위용으로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대충 세워두고 미영의 손을 이끌어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로비 중앙의 안내 데스크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그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데스크를 내리쳤습니다. 여기 회장 나와요. PJ 홀딩스 회장 만나러 왔다고요. 미영의 고함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회장님 면담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 이진면우. 아니, 이 건물주랑 아는 사람이라고요. 당장 불러요. 미영은 차마 자신이 어제 쫓아낸 시어머니를 찾으러 왔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진들이 우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민호와 미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바로 어제 빗속에서 순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김 기사였습니다. 강민호 대리님, 그리고 최미영 씨 맞으시죠? 김 기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회사의 의전 담당 직원이었는데 왜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미영은 김 기사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회장 어디 있어? 우리 집 어떻게 할 거냐고. 김 기사는 미영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순간 로비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마치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걷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50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민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미영은 옆에서 연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역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드넓은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비 내리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저 멀리 부부가 살던 빌라 동네도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서 아등바등하며 살던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너머 의자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감상하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에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미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빗속으로 쫓겨나던 초라한 노인이 없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명품 정장을 갖춰 입고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PJ 홀딩스의 회장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호가 어제 빗물 웅덩이에 던져버렸던 낡은 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왔니?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오후 1시.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부부는 그 압도적인 공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을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비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심판뿐이었습니다. 화려하다 못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장대비가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지만 50층 높이의 이곳에서는 그 소리조차 아득한 예질처럼 들릴 뿐이었죠. 순자는 거대한 책상 너머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는 눈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아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에 그 인자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온기라고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이 화려한 여인이 어제 빗속에서 슬리퍼를 끌며 쫓겨나던 제 어미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순자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며느리 미영의 발치로 툭 던졌습니다. 읽어보렴.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우리 집안의 진짜 내역서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년간 민호와 미영이 누려온 모든 것들의 출처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빌라의 매매 대금, 민호가 타던 외제차의 리스료, 심지어 미영이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긁어댔던 카드값의 매움까지. 그 모든 돈의 출처는 PJ 홀딩스, 즉 순자의 개인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미영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나서 혹은 남편이 유능해서 누리는 혜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냄새난다며 쫓아냈던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니요. 미영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미영은 순자의 구두 끝을 잡으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아들 민호를 향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민호야, 너는 알았어야지. 내 아내가 내 짐을 밖으로 던질 때, 내가 문을 잠글 때, 너는 적어도 내 아들이 아니더냐. 순자의 나직한 목소리가 민호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요. 순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가난한 척, 힘없는 척하며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묻히고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는 인상을 썼고 아들은 세탁기 돌리기 힘들다며 타박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며 자식들이 언젠가는 마음을 돌려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제 그 빗속에서의 문전박대는 순자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내 돈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니 미련 없이 나를 버린 게지. 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금색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부부를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서류들 준비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민호와 미영 앞에 2장의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증여 취소 소송장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관계 단절 통보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남남이 되겠다는 순자의 단호한 의지였죠.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사준 차에서, 내가 준 직장에서 모두 쫓겨난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다시 살아보렴. 내가 너를 키울 때처럼 말이다. 미영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부부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무실 바닥을 긁는 미영의 손톱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요. 제발요. 멀어지는 아들의 비명 섞인 외침을 들으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 비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들 하지만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줄 자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어 차가워진 차를 마셨습니다. 씁쓸한 차 맛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맛일까요? 아니면 뼈저린 패배의 맛일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그 무대 위에는 오직 그녀 자신만이 외롭게 남겨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의 회장실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온 민호와 미영은 로비 바닥에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주변을 지나가는 세련된 직원들의 시선은 얼음장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 건물의 주인이 자신들의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젖은 옷가지와 손에 쥔 몇 장의 냉혹한 법적 서류뿐이었죠. 밖으로 밀려나자마자 다시 거센 빗줄기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오후 3시를 간 넘긴 시각이었지만 세상은 마치 종말이라도 맞이한 듯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꿈이지? 그치?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영은 빗물에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로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뱉어낼 힘조차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회장실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손이 사실은 이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는 황금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부부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빗속을 걸어 자신들이 살던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잠잘 곳은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빌라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굵은 빗줄기 속에서 인부들이 짐을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집이라고요. 미영이 미친 듯이 달려가 인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모든 가구와 집기를 경매 및 폐기 처분한다는 명령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그토록 아꼈던 명품 가방들이 빗물 젖은 박스에 담겨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친구들을 불러 자랑하려 했던 고급 소파는 이미 트럭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띡띡띡 띠리릭.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경쾌한 열림 소리가 아니라 거친 경고음뿐이었습니다. 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철문의 울림뿐이었죠. 그때 검은 우산을 쓴 최 변호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라고 하신 겁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자 거기에는 그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온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입금된 금액 옆에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우리 아들 결혼 자금, 우리 손주 돌잔치라는 글자가 비뚤비뚤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어제의 날짜와 함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죽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순자는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여생을 보내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던 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마지막 관문이었던 비 오는 날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였다고? 미영은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냄새나는 노인네가 사실은 자신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려 했던 천사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손으로 그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명품 가방들이 빗물에 잠기고 그들의 화려했던 욕망도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사주었던 고급 정장이 빗물에 젖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치장했던 가짜 삶은 허물어지고 오직 자신들의 비겁하고 추악한 본 모습만이 빗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인부들은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나갔고 텅 빈 복도에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 놓쳐버린 황금 동화에 대한 미련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의 온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순자의 마지막 꾸짖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먼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질없는 욕망과 천륜을 저버린 죄악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흘러갔습니다. 그 요란했던 장대비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계절은 4번이나 바뀌어 다시 푸르른 5월을 맞이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시린 겨울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한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순자 장학재단의 설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순자가 단상 위에 올랐죠. 그녀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는 재단 식구들과 장학생들이 가족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남은 생을 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데 바치려 합니다. 순자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회장님이었죠.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가난의 가면을 벗고 자신이 원했던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 안에서 민호와 미영은 컵라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퀴퀴한 냄새가 이제는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민호의 손은 거친 막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 역시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보풀이 일어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만 남은 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오늘 일당 받아온 거 이게 다야? 이걸로 어떻게 이번 달 월세를 내라고.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방을 울렸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순자의 재단 행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박순자 회장, 전 재산 1,000억 원 사회 환원이라는 앵커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라디오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0억? 1,000억이래. 여보, 저게 다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그날 비만 안 맞췄어도 저 돈이 다 우리 거였다고. 미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대어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은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생선 비린내를 묻혔던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밖에 비 온다. 우리 엄마 우산은 챙기셨을까? 민호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순자는 호텔 정문에서 쏟아지는 비를 마주했습니다. 수행기사가 얼른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순자는 잠시 빗속에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손바닥에 닿자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듯 평온할 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차 안에서 비서에게 건넨 마지막 서류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민호와 미영이 살고 있는 반지하 건물의 매입 확인서였습니다. 비서실장, 그 반지하 방 말이야. 월세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게. 그리고 매달 익명으로 쌀이랑 김치를 보내주게나.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려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던 자식들이 자신이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베푸는 익명의 동정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비였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할 눈물의 감옥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천륜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오만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가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순자의 검은 세단은 빗속을 뚫고 빛나는 길을 향해 나아갔고 반지하의 작은 창문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 같은 후회만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 오는 날 어머니를 버린 자식들이 마주해야 할 영원한 계절의 모습이었습니다.